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올해만 4번째이고 백현동 사건으로는 처음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 분위기와 함께 법리적인 쟁점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면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내용 전해드리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분주한 대통령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가지 문건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의 한 하루 정도 다가왔는데 네, 오늘 부친 장례를 모두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 내부 만찬을 가지면서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내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에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열릴지가 관심이었는데 두 회담 모두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찬을 마친 뒤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2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요?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2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제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세 나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낼 공동 성명입니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또 한미와 한일, 미일 세 개의 양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파악한 러시아와 북한 간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 어떤 내용이죠? 네, 국정원은 지난달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러시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과 2일 러시아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문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지난 8일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국정원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아사자가 2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건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악화했다는 걸 방증하는 수치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에서 김 위원장에게 불평 항의하는 불평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대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인데 근처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공 훈련은 6년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민관, 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오후 2시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7,000여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 되면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20분이 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량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통제됩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 구간에 있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라디오를 들으며 안내 방송에 따르면 됩니다. 당해 훈련은 공습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이동로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병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행합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지역도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비상식량 체험훈련 같은 특별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피소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 검색하면 되고 차량 통제 구간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집권 초반기보다 줄어든 가운데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엔 속도를 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올해 들어 57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32회로 예년 상반기 공개 활동 평균치인 62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 일가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수령 칭호의 경우 김 위원장에 대해 올해 7월까지 26회 사용됐고 수령 호칭 빈도 역시 2021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세계 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 발본 세권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 소재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 베루소, 카자흐스탄 기업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 소유주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20정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이번 제재를 받은 3개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모두 통제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북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 발본 세권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무기 거래를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힌 뒤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지난 1월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달 초에는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지난달 방북 목적도 북한과 무기 거래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Russia is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such as through DPRK sale of artillery munitions again to Russia. 백악관은 이러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인허가 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서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정치 수사란 이 대표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연단에 선 이 대표는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은 1,900여 자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구속 시도에도 직접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거라며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던 이익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해주고 또 민간 임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 분양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앞서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또 민간 임대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가 1,000억 원대를 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혜 제공의 배경에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선대 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김 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민간이 단독 개발하도록 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 역시 과거엔 공영개발을 주장했다면서 왜 이를 번복해 민간업자에게 인허가를 제공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죠?
네,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지검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인 최재순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300여 쪽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서면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가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낸 진술서는 30쪽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특혜가 확인돼 수사가 의뢰된 거라며 정치 수사란 이 대표의 폄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번째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해서 국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열린 민주당 아침 회의에선 참으로 잔인한 시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보고 있다며 이 상황을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 출석 직전에 이뤄진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선 공포감 조성을 위한 것이냐며 무도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민주투사인 양 회견문까지 읽었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소환에 앞서 민주주의 전진을 위한 희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소름이 끼친다 뻔뻔하다며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SPC그룹 샤니공장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고에서 기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동당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제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기계는 반죽기 말입니다. 아까 보신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샤니 공장 같은 경우 지난달에 5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서 골절이 됐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40대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내려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껴서 절단이 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에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질문과 해명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들은 윤리특위는 한 차례 소위원회를 더 열고
징계안에 대한 전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현주 방심위원장 해촉에 대해서 제가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촉안을 보고받은 뒤 제가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방통위는 지난 10일 회계 검사 결과 정현주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또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촉안이 보고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제가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발생한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대위 상황실장 등으로 있던 이들이 위증 의혹을 받는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자신이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소환 조사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인데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검찰 출석일에 맞춰 공포감이라도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냐며 재판 상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수사냐고 지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청와대 대변인일 때 작성된 서면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전화 격려가 필요한 언론인으로 한 일간지 사장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동정이나 정부 시책 기사를 부각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관련 보도를 비롯해 대변인실에서 기획해 신문에 실린 기사들도 정리됐습니다. 좌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받은 신문사 사장과 보수 성향 신문 간부들도 격려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이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KBS 사장이 교체된 뒤 부사장 인선을 평가하고 인사 때 배려가 필요한 직원을 추리는 등 방송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보도라는 표현에 대해선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지켜봐야 할 보도라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언론 장악 시도 우려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뒤틀린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 균형은 갖춰야 되고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언론 자유와 방종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10여 년 전 방송 장악 전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 불편한 보도를 하면 공산당 언론으로 보는 편가르기 언론과는 민주주의 공론장인 언론을 위협하고 결국 민주주의 기반도 흔들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이 이 후보자 임명 전부터 줄줄이 해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과 배우자의 증여세 탄류 의혹 등 다른 쟁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여야 모두 내일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때문인데 핵심 쟁점과 향후 검찰 수사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또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현동 사건으로 처음으로 출석을 한 거고 검찰이 백현동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을 하고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죠? 대표 취임 이후? 예, 맞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장동 관련으로 2번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7일이죠. 오늘 소환 조사는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모두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소환 조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읽었고요. 네. 상당히 좀 비장한 또 표정과 그리고 비장한 말투였다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인상이었고요. 그만큼 네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심정도 참으로 비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2014년부터 2015년 시절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불거진 의혹인데 큰 틀에선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의혹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과거 공직 시절에 있었던 네. 부패 혐의 의혹인데요. 당시 이제 가장 큰 의혹으로 이제 대장동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고요. 네. 대장동 의혹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 위례 신도시. 이제 그 의혹이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는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민간에 특혜를 주면서 사실 이제 옹벽 아파트를 지은 것이죠. 근데 그 옹벽 아파트를 지은 과정이 상당히 좀 석연치 않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둘러싼 또 중간에 이재명 대표를 또 선거 때 도왔던 분이 중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민간에 좀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이제 배임죄로 이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상당히 좀 억울하다, 마치 탄압을 받는 듯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발생된 일을 가지고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저는 답을 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4시 20분 좀 넘긴 시각이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넘게 시간이 흘렀고요. 자, 이재명 대표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의 정점으로 검찰이 지목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변호사님께서 쟁점들을 요약해 주셨는데 결국은 용도 변경 허가가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임대를 축소하고 일반 분양을 확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성남 도공 공사가 배제되는 과정에 동의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하나인데 쟁점은 좀 변호사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 혐의 자체가 배임 혐의입니다. 네. 배임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이 원래 이익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 성남시를 배신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 했다. 이런 혐의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용도 변경이 4단계 이상 된 것,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은 늘려준 것, 그리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이 검찰 측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 4단계 된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이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요청한 것, 협조 요청한 것을 지방정부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 용도가 더 많아진 것 이런 부분도 당시에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가 의무가 아니었고 검토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행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임이라는 죄를 밝혀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그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목되는 그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임을 할 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검찰의 말대로 막 몇백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의 이익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면서까지 1원도 취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배임의 동기가 과연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경위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거론한 핵심 쟁점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치열하게 좀 논쟁이 될까요? 지금 우선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뭐 배제된 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저는 뭐 항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4단계로 종상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막대한 이익을 지금 몰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씩 종상향되는 예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은 식품연구원 이전하면서 협조해달라 그랬지 누구한테 특혜를 주라고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특혜 속에는 또 의아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 로비스트로 끼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77억을 받아가지고 처벌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범죄 혐의를 충분히 저는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익을 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임죄의 특성상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주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를 안 받았다는 것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견한 예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임이나 내지는 뇌물로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궁색하고 범죄 혐의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들과 개연성 내지는 공문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를 탈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례적인 인허가 과정, 아까 부지가 4단계 상향된 것, 용도 변경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이제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 이익은 한 푼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1,000억을 환수했다는 그 논리가 좀 궁색하다고 했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형법상에 또는 이제 특경가법상의 배임죄에 그 어떻게 보면 배임의 행위를 한 사람 자체가 뭐 돈을 취득하는 것 이게 구성 요건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배임의 동기인 건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될 텐데 이럼에도 아무런 동기도 없이 민간 업자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몰아준다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준 것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국토부가 보낸 또 문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또 SNS를 통해서 증거라고 올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지방정부로서는 협박에 준하게 느껴질 만큼의 압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용도 변경은 민간에 대한 특혜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온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히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한테 그 이익을 몰아주면 나중에 또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동기를 추측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처벌받는 것이 이런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까요? 일단은 검찰은 이번 의혹 관련해서 질문지를 250쪽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참고로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 정도 질문지를 조사했거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상식적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상식적인 것과 정치 공학적인 것과는 별도로 이 법리적인
다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될까요? 사실 질문지만 250쪽이라고 한다면 거의 책 한 권에 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도 밤늦은 시간에 끝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했겠지만 검찰로서도 준비한 250쪽 분량의 방대한 질문들을 대부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질문들의 이야기 중에는 당연히 배임의 고의들을 확인하는 정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떤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장이 배임의 어떤 혐의가 씌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임의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책적 판단으로 이런 정책들을 해나간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단체장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벌이고 났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급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를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추궁을 할 것이고 또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해낸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이라든지 당시에 오갔던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50쪽이 아니라 300쪽이라고 지금 정정하라는 주문이 들어왔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진술서로 지난번에 이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만약에 아직은 지금 조사 중이라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도 진술서로 가름한다면 사실상 묵비권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의자 아닙니까?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검찰이 오라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또 이것은 탄압받는 거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길게 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인 오해가 덧붙여지면서 지금 이게 힘들게 온 것인데 뭐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뭐 방어권의 한 차원으로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한다면 그건 뭐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실체적 진실 밝히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고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다 검찰 가서 조사받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본인의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데 전 상당히 좀 무리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본인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황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태도대로 존중하면서 전 신속하게 저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 자, 궁금하긴 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인 상황에서 진술서로 가름한다면 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곤 하거든요.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유불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신 변호사님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일반적인 형사 절차고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계속 밝힌 것과 같이 이번 소환도 결국 답정 기소를 위한 것이다. 결국 소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건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한들 사실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해명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든 뭐 각종 진술서를 통해서든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은 대답을 하거나 많은 해명을 한다라고 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환 조사에서는 본인의 서면 진술서를 대체를 하고 어차피 이제 기소와 또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투겠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답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 수사는 또 정치적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또 법정에 가더라도 이 재판은 무리한 재판이다라면서 또 재판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또 뭐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는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전 이재명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검사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의 공직자로서 지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설사 일을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법원 가서 또 밝히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시고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하고 아직 그렇게 수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억울함도 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을 좀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보다 좀 필요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출석하면서 구속 시도에 직접 맞서겠다는 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그 영장 청구 시점은 대북송금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수원지검에서 이제 따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의 어떤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청구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묶어서 청구한다는 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심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그 구속영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현동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보다 범죄 혐의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점이 많다, 이 양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판사 입장에서 보기에 범죄가 얼만큼 소명이 됐고 그리고 구속 사유,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나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구속영장의 핵심인 것이지 그냥 여러 가지 혐의들을 묻는다라고 해서 영장이 뭐 인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검찰이 이제 영장을 8월에 뭐 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영장을 또 안 칠 가능성도 저는 좀 매우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각됐을 때 오는 그런 부담감이 또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뭐 유지하는 것도 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재명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검찰은 또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또 범죄 혐의를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밝혀냈는데 죄가 아니면은 처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검찰의 시각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 발로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건 어떤 좀 변수가 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소환조사에 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자기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소환조사 이후에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소환조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그리고 기소를 향한 수순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영장 청구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열려 있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소환조사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2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어떤 수사 상황까지 지켜보고 나서 아마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강하게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궁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부터 국민들의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그 대선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체포 특권을 또 여러 차례 썼다가 이제 와서는 또 다시 포기하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떳떳하면 그냥 처음부터 나가지 왜 저렇게 말을 바꾸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이라도 부채법 특검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뭐 회기 중에 치든 비회기에 치든 상관이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런 검찰의 수사에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붙도록 유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냥 좀 정면 승부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전 임하는 것이 보기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거듭해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묶어서 영장 청구 시점이 어떻게 좀 나올지는 지켜보기로 하고, 자 끝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에 다른 수사팀에서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별도의 사건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분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은 별개의 것이지만 하필이면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오늘 오전에 또다시 압수수색이 임해진 것 자체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격앙되거나 또는 이것 또한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점이 교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점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이재명 대표 둘러싼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팀도 여러 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런 시점을 어떻게 오해받을 것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주기를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4번째로 대표 취임 이후 출석을 해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잼버리 책임론 공방의 중심에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에서 요구하면 언제라도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가짜뉴스 등으로 전북이 부도덕하게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참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애초 내년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법안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려던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조찬 모임. 그런데 논의의 핵심은 잼버리였습니다. 모든 책임이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폄훼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전북 내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정운천 의원은 지금이 전북 정치의 시험대라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과 잼버리 파행의 분리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쟁으로 나가면요,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가 고립된 섬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나는 책임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식이면 잼버리 책임 공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공방이 뜨거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또 저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다만 잼버리 파행을 틈타서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까지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북에 대한 부당한 매도로 규정하고 도지사로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고 그 예산이 1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국민의힘은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전북도청 관계자들의 비상식적인 복마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거듭 야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청이 대회 준비 명목으로 발주했던 용역 계약들이 개막 이후에 이행이 되고 민주당 관계자가 잼버리 관련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행사 준비 권한과 책임이 있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후임자를 공개 저격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면서 내로남불 유전자는 세월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감리 역시 LH 출신이 근무하는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대부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자료를 보면 5개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만 15개 회사로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개 회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로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감리를 맡은 곳이었습니다.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신도시와 외벽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 감리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아와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에서 제작 혹은 수입 판매한 39개 차종 13만 6천여 대에 대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 조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 8만 1천여 대와 또 다른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 2만 800여 대는 각각 부품과 제조 불량으로 어제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90 11,000여 대는 부품 불량으로 어제부터 리콜에 들어갔고 벤츠 E350 포매틱 등 22개 차종 1,600여 대는 부품 결함으로 25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기까지 번지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현재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졌죠? 네, 중국발 위기감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름세에 장중 1,343원을 터치했는데요. 지난 5월 17일에 기록한 연고점까지 오른 겁니다. 이후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어제보다 5.1원 오른 1,342원에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에 장중 낙폭을 키우며 2,500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내준 건 지난 5월 17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어제보다 0.23% 내린 2,519.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860대로 내려앉은 뒤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9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886.04로 마감했습니다. 원화랑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중국발 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중국 위기가 곧 우리 시장의 악재가 되는 건데요. 이유는 우리 수출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의 무역국으로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에 달합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진다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화가 줄게 되고 또 우리 경기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 약세 연동에 원화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당장은 방지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도 소비와 금융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차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상승과 증시 내림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 불안과 미국의 강한 경제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현재 환율을 끌어올리고 주가는 끌어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중국발 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의사록 발표 이후 낙폭을 확대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6%, 나스닥 지수는 1.15% 각각 떨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난달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른 시일에 내릴 것이란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8%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2008년 6월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직전 시점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 청약 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 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청약저축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에서 3.0%에서 2.45에서 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에서 2.4%에서 2.1에서 2.7%로 조정됩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전망과 달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름폭을 키우며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져 0.04%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0.11%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도 0.1% 오르며 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가 역전세 대책을 내놓은 데다 전세 대출 금리가 최근 낮아진 것도 전세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학기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교사가 전문가 치료를 권고했는데 무시할 경우엔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지만 두발이나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교권과 관련 없이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들은 불가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이 때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성문을,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물품을 분리 보관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권 침해자나 아동 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또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업무의 상담을 거부하고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보호자는 학생 문제 행동과 관련해 교사의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두발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 지도는 지양되고 보호자가 생활 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 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 발표와 더불어 여야정과 교육감 사자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국회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포함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데요. 특히 오늘 심사하는 13건의 교원지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등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도 무고죄 등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예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된 후 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부분의 교원지휘법에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동안 대체 뭐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YT 뉴스큐 계속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네,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는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약속한 런던 의정서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다룬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시작 2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런던 의정서 같은 국제협약은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상대국가 국민을 상대로 무엇인가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국제재판 관할 건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오늘 선고는 국제협약에 있어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에게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진정서 제출 사실을 전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 연착륙과 자립을 돕는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배척하면 오히려 이들을 고립시키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인 최원종은 3년 전 조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튿날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 역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두 명의 공통점은 치료를 중단했고 사회에서 고립돼 병세가 악화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울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데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며 대중의 두려움만 커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0만여 명. 같은 기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5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가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신질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때 들러 휴식할 수 있는 위기지원센터는 전국에 3곳뿐이고 그마저도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든 정신질환자에게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지난 6월 기준 349곳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고작 1곳 늘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 데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46%에는 시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사실상 치료 절벽에 홀로 내몰려 재발하기 쉬운 환경에 던져지는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학교 근처에는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막자는 법안을 발의한 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꺼리고 피하는 풍토가 오히려 치료 거부를 종용해 더 위험한 상황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도움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체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신증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전문시설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쉬운 길을 택할 게 아니라 음지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양지로 끌어내서 나을 수 있게 돕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또 발송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을 국내 언론사 등에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메일에서 대법원과 일본 대사관, 인천과 대구 등 지자체 청사와 지하철역 등에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며 내일과 모레 오후 사이 터뜨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속철도 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예고한 이메일이 일본 법률사무소 명의로 왔다는 파푸아뉴기니 주재 한국 대사관 신고도 접수해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다가 제주를 방문한 독일의 쌍둥이 자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독일 국적의 18살 A양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쓰러진 겁니다. 네, 이 사고로 A양과 동승자인 쌍둥이 자매 B양이 얼굴 등을 크게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북 부안군 개화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내려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300편 넘는 영화에서 관객 수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들 영화에서 뻥튀기한 유령 관객 수는 모두 267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이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영화가 의심되는 영화, 관객 수 조작 의심되는 영화가 462편, 배급사 98곳이 수사 대상이었고 일단 이 가운데 2만 명 넘게 부풀린 것만 송치가 된 거죠, 검찰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영화가 323편, 배급사 네. 24곳에 해당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지금 그 영화 전산망에서 사실상 영화가 그 상영되기 어려운 그 시간대에도 관객이 들어온 걸로 집계가 되더라. 네. 그거는 뭔가 부정한 의도가 있어서 관객 수를 부풀리고 거기서 금액을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겠느냐. 금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원래 뭐 10,000원짜리 영화라 그러면은 뭐 5,000원으로 집계된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낮게 집계된 것도 있더라. 도대체 이거는 뭐냐 도대체. 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의심을 해서 사실상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런 그 관객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른 뭐 영화 전산망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박스 오피스라든가 여러 그 다른 기관들을 갖다 업무 방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과연 이게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보니까 이미 좀 오래전부터 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은 데들이 하니까 관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찰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케팅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관행이 아니라 어느 제작사나 돈이 있으면 전부 했던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그 박스 오피스에서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그런 표들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표들만 있을까요? 가령 시사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화관을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영화관의 예약비들을 갖다가 시사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그런 형태로도 영화를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영화 전산망이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비를 이미 다 만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영화가 이번에 얘기됐던 그대가 조국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네. 누구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미리 제작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제작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리워드로
당연히 티켓을 당신은 미리 돈을 갖다가 언제부터 내줬으니까 티켓을 5장 드릴게요. 2장 드릴게요. 뽑아갖고 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나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서 보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영화 전산망에는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관행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면 영화가 없는 그런 밤 시간대 누구나 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 시간대는 영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그 집계하는 거는 마케팅이나 무료 시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집계된 관객들만 집어넣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그 전산에 등록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영업방해 혹은 뭐 관객수 부풀리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냉정하게 이런 것들 중에서 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면밀하게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최소한 2만 명 이상들이 뭐 이렇게 부풀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업계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오히려 수사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사 내용은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이제 평론가님은 꼭 관행으로만 볼 것인가 조금 허수를 잡아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멀티플렉스 3개사 관계자도 송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쪽에서 보면 배급사랑 짜고 허위 데이터를 입력한 건데 관객 수를 조작하게 되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왜 조작을 하는 겁니까? 뭐 명예 때문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본다면 영화 통합 전산망입니다. 네.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느 한쪽에서 숫자를 갖다 올리면은 그거를 올리는 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경찰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고 유통돼 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정산될 때까지 이 영화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들여다봅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관련 업체만 해도 예를 들어 비상선언 같은 거대한 블록버스터가 진행이 된다. 네. 펀드로 붙는 데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들은 자기가 들인 돈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극장에서 갑자기 10,000 단위, 20,000 단위의 관객들이 올라갔다. 거기에서 뭐 잘못된 허수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시를 그들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화의 그 박스 오피스가 영화관 한 군데에서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함께 보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를 데이터로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죠. 그 통합 전산망에 관객 수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영화 사업자지만 볼 수 있는 주체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롯데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데들이 그걸 조작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매출이 많이 잡히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할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부풀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뒷돈을 받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산망을 통해서 뭔가를 부풀려서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현실적인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유혹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의 문제. 이게 뭐냐면 초기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개봉작들은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관객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는 게 너무 좋겠죠. 네. 과시나 홍보 목적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번에 비상선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서 도덕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얻게 된 관객들은 맨 마지막에 영화를 내리기 직전에 박스 오피스가 닫히기 전에 입력을 하는 것이 보통 관행이었는데 근데 그 개봉을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버리면 그러면 초기에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범죄라고 따질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냉철하게 좀 분리를 해서 재판에서는 다뤄질 거라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범죄를 혐의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뭐 몇백만 명이 봤다고 해서 영화관을 갔는데 100만 명 봤는데 영화관에 나밖에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 때문에 부풀려져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갔을 때 관객이 없었어. 그런데 도대체 몇만 명이 어떻게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간 회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런 의심들을 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 의심을 품는 사람이 관객이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다른 경쟁사에서도 관심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 체인이 굵직한 체인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는 거의 전체의 한국 영화들과 다 관련이 돼 있고 일부는 또 제작비를 갖다 대고 직접 제작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영화에만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 업계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상황들, 요걸 한 번쯤 더 경청해 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새벽 시간대 상영이 수차례 매진되면서 이제 의심이 증폭된 대목도 있기도 하고 경찰이 아무튼 관객수 전송 주체가 영화 상영관으로 한정돼 있어서 제도 개선을 좀 건의하겠다 문체부 당국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영화 관객수의 숫자 그리고 금액을 전부 다 그 상영을 하는 영화관에서 다 그냥 집어넣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올라가는 순간 모든 그 영화 전산망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그 숫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처럼 완벽하게 누가 올리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다 저장이 돼가지고 전혀 흔들릴 수 없고 그것을 조작했을 때는 오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블록체인의 그 기본적인 발상이 뭐냐면 한 군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만 보고 관리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 관리하고 수정하고 그 기록한 모든 것들이 전체 전산망이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꽤 많은 감시 그 상황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300편이 넘는 영화들이 이런 그 불구속 송치를 당했고 69명이나 불구속 송치를 당했는데 언론에 노출된 제목이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목이 노출돼 있는 그런 영화사 또 그 관련 그 산업 에 관련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호소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다 무혐의로 드러난다고 해도 과연 그 훼손된 명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뭐 다른 내용들이 좀 밝혀지면 그거대로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신작 오펜하이머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뭐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준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으로서 과학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인간으로도 알려져 있는 오펜하이머의 삶이 아주 정말 능력 있는 감독에 의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명성만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이 작품을 갖다 직접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전기 영화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블록버스터 스릴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전혀 다른 이 과학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기 영화도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히 전기 영화로 보기에는 이 영화는 이미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고뇌를 관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에 몰입이 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극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70만이 넘게 받고 아마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200만 가까운 그런 관객들이 이번 주말 안에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우리 또 한국 영화들과 또 경쟁에 나설 텐데 미국에선 지난달에 이미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개봉을 했거든요. 광복절에 이제 개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제작사나 그 언론들이 밝히는 이유는 우선 미션 임파서블이 워낙 흥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뒤로 잡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략적인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그 휴가 기간에 연휴가 있는 날 그런 날에 맞춰서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일부러 광복절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또 역사를 잘 알고 관심 많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도 할 겁니다. 실제로 원자폭탄이 투여됐던 날과 가까운 주, 그 주에 이 영화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영화를 고어림의 날짜에 배치하는 것이 흥행하기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조금 더 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좀 연예계 소식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와 다툼 벌이고 있는데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렸다가 지금은 굉장히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중재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50-50 쪽에서 네. 중재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 돈 내고 헤어져라. 그런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소송은 몇 년에 걸릴지 모릅니다. 30까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프티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약들을 딛고도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피프티에 대해서 협업을 하자는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큐피트라고 하는 음원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아직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장기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론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소속사 대표를 좀 동정하는 여론도 있던데. 오히려 소속사 대표를 더 많이 동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과 좀 달라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분쟁이 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7년, 9년 이렇게 막 거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스타들을 갖다 묶어놓고 네. 그리고 스타가 어느 정도 자기의 브랜드를 갖다 구현한 다음에도 거기서 소속사가 별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소속사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반대예요. 데뷔한 다음에 4개월 만에 터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 멤버들, K-팝 그룹 중에선 최단기 핫100 진입입니다. 이런 기록을 소속자의 힘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팬덤이나 업계에서 피프티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이제 재판 절차 같은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소기획사의 기적에서 조금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을 웃돈을 주고 사는 거래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활발합니다.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는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신발 크기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정판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에서 제값의 2배도 넘게 주고 산 신발입니다. 판매처에 문의했는데 교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환불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3개월이 넘는 법적 분쟁 끝에야 40만 원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불, 교환이 될 줄 알았죠. 환불이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진짜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나고 이제 선물 해줬던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이렇게 한정판 제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 한정판 제품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3.5배 껑충 뛰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이 넘고 계약 해지나 위약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리셀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크림과 솔드아웃뿐이었고 소비자원은 리셀 플랫폼을 이용할 때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요양시설 대신에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도 앞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가족들도 돌봄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돌봄을 받는 1, 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188만 5천 원에서 요양시설 수준인 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확대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내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지난 2000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부산 롯데타워가 우여곡절 끝에 23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67층 342.5m 규모로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옛 부산시청 터와 공유 수면을 메운 땅에 67층 342.5m 규모 부산 롯데타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로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판매와 관광, 휴게시설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로 국내외 관광객 및 부산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여가 및 관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망대 등 초고층 어트랙션을 잘 갖춰진 롯데 측은 이 땅에 초고층 건물과 백화점, 쇼핑몰 등을 짓겠다며 지난 2000년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판매 시설은 먼저 완성했지만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은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전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15년째 판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107층 428m 규모 건물로 계획했다가 지난 2019년에는 56층 300m 규모 공중 수목원으로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미뤄지자 부산시는 지난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압박에 들어갔고 실제 백화점과 쇼핑몰 등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계획이 서고 허가 23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성과 상징성, 미래지향성을 모두 담은 새로운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자체가 부산의 명소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건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롯데 측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부산 롯데타워가 박람회장에 있는 북한 일대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2차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를 제재한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실제 5G 서비스 속도 등 증거 자료가 풍부해 소비자 민사 소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라며 한국연구진이 공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는 과학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력 학술지인 네이처가 지난 7월 말부터 진행된 과학계 분석 결과와 해외 과학자들의 반응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LK99가 공개된 후 진행된 초반 검증에서는 LK99가 초전 주체가 아니라는 확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수십 건의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전문가들이 LK99가 상온 초전 주체가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검증 결과를 보면 먼저 미국과 유럽 연구진이 LK99는 구조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실험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과학자가 LK99가 초전도성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불순물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LK99 한 개가 합성될 때마다 17개의 구리와 5개의 황이 남게 돼 황화구리 등의 불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당 과학자는 황화구리가 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도가 104도라며 이 온도는 한국 연구진이 주장한 초전도체 상변화 온도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검증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LK99 합성 시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수 LK99를 만들었다며 보라색의 투명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검증한 결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 전도성을 측정할 수도 없는 절연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LK99가 미약한 강자성과 반자성을 보이지만 자기장에서 부분적으로 뜨기에도 부족한 색이라며 초전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LK99 제조법이 공개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LK99를 합성했다며 공중에 둥둥 뜨는 금속 영상이 여러 건 공개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처는 정작 LK99를 실제로 합성한 과학자 사이에선 자기장에서 뜨는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호주 과학자는 여기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 한국 연구팀이 직접 LK99 샘플을 제공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는 이와 관련해 LK99 연구팀에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연구팀은 YTN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교 시절 학폭 논란에 휩싸인 프로야구 KT의 배정대가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가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정대는 SNS를 통해 성남고 2학년이던 2012년 타이완 전지훈련에서 2학년 주장이었던 내가 1학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다며 배트로 엉덩이를 3대씩 때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얼차려 후 후배들에게 사과했다며 악습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연일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4도까지 올랐는데 내일도 32도로 예상돼 오늘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습 소나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으로 유난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 오전부터 전남 동부 남해안 과 영남,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부산은 24도로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